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남자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 녀석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여 피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녀에겐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 만하네.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를 잘 하시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귀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잘하시던 일이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렁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시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크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든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은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니.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서른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야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시면 불효인가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80대 신이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늘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먼저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필요한 건 각 개인과 가정이 우리 집안의 노년기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해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내 아버지 이번에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옷 좀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푸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해.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